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선사시대 벽시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로 알려진 소로리 벽시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벼농사 기원과 내부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상의 간략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대 1만 5천년 이전의 유물로 추정되는 소로리 벽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찾기 전에 기초 배경을 쌓는 차원에서 소로리 벽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벼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조건을 살펴보고 이 조건을 바탕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벼농사의 기원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의 기원지 추정에 이어서는 한반도 벼농사 시작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살펴보고요. 각 학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벽시 전래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전래설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소재인 소로리 벽시의 출토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소로리 벽시는 충북 청주 소로리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벽시인데요. 출토지의 지층 중에서 상부, 중부, 하부로 구분되는 3개의 토탄층 안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토탄층이 의미하는 것은 식물의 유해가 완전히 부패나 분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진흙하고 함께 엉겨가지고 퇴적된 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의 토탄층 중에서 상부의 토탄층은 해발 33m에서 32.8m에 분포되어 있었고 그 지층의 추정 연대는 대략 9650년 이전에 형성된 것이고요. 그 아래의 중부 토탄층, 즉 해발 32.13m에서 30.5m에 분포된 지층에서 많은 벽시가 출토가 되면서 이것들이 현재 소로리 벽시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소로리 벽시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좋은 14개에 대한 연대 측정이 시행이 됐는데요. 8개는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실, 그리고 6개는 서울대학교의 AMS 연구실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14,700년 이전에 벽시임이 입증됐고요.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대표적인 고고학 분야 기본서인 아키올로지에서도 2006년에 개정된 제4판부터 소로리 벽시를 여태껏 발견된 선사시대 벽시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소로리 벽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위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는 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벼농사 유래에 대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학설에서는 소로리 벽시가 발견된 연대보다 이후 시점인 13,500년 전쯤에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의 벽시가 충북 청주의 소로리에서 발견됨으로써 벼농사의 중국 기원을 더 이상은 진리로서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양쯔강 유역이 벼농사 기원지라는 협의가 형성된 것은 양쯔강 근방의 수많은 지역에서 벼농사 유적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 지역적인 유적이 아니라 양쯔강 일대가 벼농사가 폭넓게 행해졌던 일종의 벼농사 문화였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벼농사의 기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대에 형성된 비슷한 패턴의 유적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조건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고고학 자료를 역사적 사실로 공인하는 과정을 굉장히 엄밀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맥락에서 학설의 국제 공인을 위해서 유적이 밀집돼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청주의 소로리 인근 금강 유역 여러 군데에서 소로리 벽시와 비슷한 연대의 벽시가 다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소로리 벽시만으로 한반도가 벼농사의 기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이유는 학계의 관행에 따른 형식적인 이유이고 한반도가 벼농사의 기원이라고 쉽사리 단정짓기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은 벼란작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의 화두가 되는 벼, 학명 오리자 사티바의 원산지, 그러니까 당초의 자연에서 스스로 자라던 벼가 주로 분포하던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체로 오늘날의 인도와 중국의 남부지방이 가장 유력한 중심지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도의 북동부인 아쌈 혹은 운남이라고도 하는 중국의 윈난 지방, 이 지역들이 유력한 중심지라고 하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하던 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원설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벼는 인도의 북동부 아쌈과 부탄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살던 선사시대 인류가 식량으로서 기르던 야생풀들의 후손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다음 가설로 벼 자체는 남부 인도에서 유래됐는데 거기에서 인도의 북쪽 그리고 중국으로 전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벼농사의 시작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벼가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자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물 중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본연의 상태로 자연에 존재하는 유형을 야생형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따라서 앞으로 자연 속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자라난 벼를 야생형 벼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야생형 벼가 주로 분포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 북부, 네팔, 그리고 윈난을 비롯한 중국의 남부지방 외에도 방글라데시와 동남아 북부 일대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아열대 지역이고요. 더 수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야생형 벼는 북반구 기준으로 북위 28도 정도가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선사시대에 야생형 벼가 자생하던 범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후가 아닌 당시의 기후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농경이 막 시작된 시점은 구석기 말의 최근 새 제4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기후를 기준으로 야생형 벼의 분포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로리 벽시의 추정 연대가 1만 년보다 훨씬 전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무렵의 기후를 바탕으로 야생형 벼의 자생 범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약 1만 년 전인 홀롯의 시작 시점에 마지막 빙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는 주로 빙기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과 비교해서 최대 8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벼의 북방 한계선이 오늘날보다 더욱 적도에 가까웠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북위 33도 정도인 한반도 최남단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야생형 벼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는 없는 환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고요.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은 한반도보다는 야생형 벼를 훨씬 더 빈번하게 접하고 벽시를 손쉽게 취해서 농경을 시도해볼 수 있었던 지역, 즉 야생형 벼가 자생했던 아열대 지역 부근에서 벼농사가 시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현 시점에서 소로리 벽시보다 더 오래된 벽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소로리 벽시를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게 현재의 미묘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한반도 충북 청주의 소로리 약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발견된 벽시들은 야생벼가 자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래의 주체인 선사시대 사람은 야생형 벼가 쉽게 자라던 아열대의 본래 거주지에서 모종의 이유로 북방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벼 재배를 위한 벽시를 챙겨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한 북방 지역은 아열대 지역과는 다르게 제법 서늘했을 거고요. 이 지역에 야생형 벼는 없지만 가져온 벽시를 뿌려봤더니 어떤 거는 금방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만 덜어는 추운 지방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이었는지 제법 잘 자라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생형 작물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본래 자생하던 지대와는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화를 통해서 본래의 자생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유형의 작물을 생태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순화된 생태형 벼가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는 가장 합리적인 과정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존의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벼농사 전래설들은 중국의 여러 지방을 거쳐서 한반도로 전래됐다는 주장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고 세 가지 주장 각각은 하북설, 화중설, 화남설입니다. 최근 중국 어용학자들의 역사 왜곡 행보가 두드러지고 반중 정서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사실 중국을 통한 벽시 유입설은 객관적으로는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남부가
야생벼가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야생형벼의 대표 자생지 중에서도 한반도와 가장 인접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학설 중에서 먼저 화북설은 벼가 중국 요동반도 또는 산동반도를 거쳐서 한반도로 전래됐다는 가설입니다. 이 화북설의 세부 학설로는 중국 남부에서 요동반도를 거쳐가지고 한반도의 서해안으로 왔다는 대륙통가설, 그리고 산동반도를 거치는 루트로 산동반도에서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설이 있고요. 산동반도에서 배로 바다를 건너 한반도 서해안으로 들어왔다는 백길 중심의 전래설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존 학설인 화북 전래설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요동반도 혹은 산동반도 지역에서 벼가 재배되기 시작한 건 약 5,000년 전을 전후한 청동기로 소로리 벽시의 추정 연대인 최소 12,000년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북을 소로리 벽시가 한반도로 전래된 초기 경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우측 상단의 영상으로 리뷰한 2021년의 네이처 논문조차 이 화북설을 한반도로의 벼농사 전래 경로로 일반화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벽시의 한반도 전래에 대한 두 번째 학설은 화중설인데요. 이건 중국 중부로부터 한반도로 벽시가 전래됐다는 설입니다. 장강 하류 혹은 회하 하류에서 오늘날의 서해 지역을 횡단하는 경로를 통해서 벼가 전래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화중설은 쌀의 품종에 대한 기본 정리가 필요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가겠습니다. 벼의 가장 대표적인 두 품종으로 인디카와 자포니카가 있는데요. 이 중 가늘고 길쭉한 품종, 흔히 안남미로 불리는 인디카 품종의 북방 한계선은 중국의 회강유역입니다. 화중설은 바로 이 회강유역에서 오늘날의 서해 지역을 넘어서 한반도 중부인 한강유역으로 벽시가 전파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중국에서 서해 지역을 횡단했다는 주장인 만큼 그 지역이 빙기에 땅이 드러났던 서해인지 아니면은 지금과 비슷한 바다를 횡단했다는 것인지 연대 추정을 통해서 선후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화중지방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벽시나 쌀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학설의 출발점이 되는 중국 화중지방에서 발견된 벽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벽시는 불에 타거나 산화된 상태, 즉 인간의 손길이 묻어있는 탄화미인데요. 이 상태로 땅속에 묻혀있다가 출토된 것이고요. 벽시가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을 살펴보자면 오늘날의 저장성 퉁샹시에 있는 약 9,000년 전의 나가각 유적, 그리고 나가각 유적 근방에 최소 7,000년 전의 하모도 유적 등에서 벽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중지방을 통한 벽시의 한반도 전래설의 도착지는 고양시의 가와지유 유적입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그 근거는 고양시에서 출토된 5,020년 전의 벽시가 화중지방 유적과 상당히 유사한 인디카 계통이라는 점, 그리고 유물의 연대가 화중지방에서 발견된 벽시보다 후대의 것이라는 점들인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화중지방을 통한 벽시의 한반도 전래설로도 소로리 벽시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화중지방의 벽시조차도 15,000년 전의 소로리 벽시보다 훨씬 이후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 화중설이라는 학설 안에서도 명쾌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화중지방 전래설의 배경이 된 시대가 후빙기인 신석기 중기인 만큼 서해를 건너야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간과됐다는 겁니다. 비록 우측 상단에 링크된 과거 KBS 역사 스페셜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신석기의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정도를 통나무 배로 건넌 정황이 양측이 교류한 유물과 배로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과연 서해를 횡단할 정도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있었는지까지는 연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시 전래에 대한 세 번째 학설인 화남설은 벽시가 중국 남부 해안에서 해로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로 전래됐다고 보는 건데요. 후빙기의 해로를 통한 전래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소로리로의 벽시 전래를 설명하는 학설이 될 수는 없고요. 남중국에서 한반도의 서해안 쪽으로 오는 거는 서해를 횡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철기시대를 전후해서 항해술이 상당히 발달했을 때야 가능한 전래 경로로 보는 편입니다. 여태껏 살펴본 중국을 통한 벽시 전래 학설 세 가지는 결국 전래 연대의 문제 때문에
소로리로 벽시가 전래된 과정을 설명해주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따르고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학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구자료가 매우 미비한 와중에도 가뭄의 단비처럼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된 벼의 전래 경로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시한 흥미로운 학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논문의 저자 박태식님의 추론은 인간이 수렵 자연체취를 벗어나가지고 농경을 시작한 구석기 말의 환경, 구체적으로 최근세 제4기의 환경에 대한 고려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후빈기 이전의 빙하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빙하의 최대 확장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해수면이 최저로 낮았을 때는 지금보다도 140m 이상 낮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한반도가 반도의 형태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한쪽에 붙어있는 대륙의 일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반도와 오늘날의 중국이 하나로 붙어서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해와 소위 동중국해의 상당 부분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서해에는 현재 한반도나 중국에서 이어진 여러 강의 지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빙기라고는 해도 한반도에서 구석기 말 이래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기온이 농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선사시대 남반기 집단의 한반도 이동과 소로리 벽시의 전례를 연결시킵니다. 선사시대의 남반기 이동학설에 따라서 한반도인의 조상 집단 가운데 남반기의 한 부류가 소로리 벽시의 뿌리가 되는 품종의 벽시를 가지고 한반도로 왔다는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야생형 벼의 자생지인 오늘날의 태국, 베트남이나 남중국으로부터 해안을 따라가지고 동북쪽으로 올라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해안을 따라서 올라오면서도 다양한 루트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여러 길 중에서도 당시에는 땅이었던 서해의 바닥, 거기에 난 여러 지류 중 하나를 따라가지고 동쪽으로 향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을 끼고 이동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기존의 화북설, 화중설, 화남설과는 전혀 다른 루트, 즉 빙기의 동남아 혹은 남중국에서 소로리 인근의 금강에 이르는 루트를 제안을 한 건데요. 본인이 제안한 이 루트를 옛 금강 소로리 벽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서 옛 금강 소로리길은 선사시대 남반계 집단의 한반도 이주 가능성과 경로까지 구체화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측 상단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유전학 논문에서 선사시대 남반계 집단 중에서 현대 한국인과 통계적으로 유전적 유사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3000년 전쯤에 청동기 시기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에서 북상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유전학적 연구가 아니더라도 소로리 벽시라는 유물을 바탕으로 하면은 직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통계적인 분석에 치중하는 유전학에서조차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했던 훨씬 더 오래전의 인류 이동과 그 경로까지 도리어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저자는 한반도로 초기에 전파된 벼가 밭벼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논벼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추정도 남기는데요. 참고로 기존의 화북설에 따른 연구자의 경우에는 중국의 화북으로부터 전래된 벼를 밭벼로 보고 그게 한반도에 정착된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안도 지역의 밭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의 벼농사 유적과 소로리벼의 전래 경로를 생각을 한다면은 한반도에 초기에 전파된 벼는 논벼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중국의 벼농사 유적 중에서 연대 추정 결과 만년 전후로 오래된 벼의 출토지인 오감과 하모도 유적 등지가 대체로 강에 매우 밀착해 있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도 벼농사 재배의 기원지 중 하나로 추정되는 지하우 유적, 이런 곳들이 호수 연못과 같이 물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논벼 기원설의 개연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한반도의 초기 전래된 벼가 논벼일 확률이 높다는 것과 그게 일반적으로 야생형 벼가 주로 연못에서 자라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참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소로리 벽시가 한반도에 유입돼가지고 재배된 이후의 전파 과정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데요. 먼저 소로리 벽시의 유입 외에 다른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 약 1만 년 전쯤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당대의 열악한 항해술로는 서해를 건너가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로리 벽시를 소재한 남반계 인종들의 유입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벼 품종의 유입도 끊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어서 소로리 벽시와 같은 품종이 한반도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순화의 단계가 진행됐다고 본 겁니다. 소로리 벽시는 오늘날 한반도 벼와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유전 형질의 유사도가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벼 품종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선사시대 안에 있었던 순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추적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소로리 벽시 외에 선사시대의 벽시가 소로리 벽시에서 분화된 생태형 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이유는 소로리 벽시를 단순히 가장 오래된 벽시로만 한정짓지 않고 한반도 내의 다른 벼농사 유물과의 연결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화의 과정에서는 유전 형질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즉, 작물의 모양과 특징이 바뀌게 됩니다. 유전적 변이 과정의 전체를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환경에 더 이로운 형질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고 그게 주종을 이루면서 점점 한반도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한 종이 주류가 됐을 겁니다. 저자는 소로리 벽시가 점점 더 한반도 환경에 맞게 순화되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형성된 선사시대 생태형 벼의 대표적인 사례 또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앞서 화중서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5020년 전의 고양시 가와지 벼입니다. 분석 가능한 온전한 상태의 소로리 벽시와 가와지 벽시를 비교를 하면은 두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시의 관계와 순화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온전한 소로리 벽시 13개를 분석을 하면은 가와지 출토 벽시보다 더 다양한 형질의 벽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로리 벽시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균일한 가와지 출토 벽시보다 크기는 약간 더 큰 경우가 많고, 쌀의 대표적인 품종인 인디카와 자포니카 중에서 대부분 자포니카에 가까운 편이라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패턴도 보였지만, 인디카 품종에 가까운 것도 하나로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나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아열대 환경에서 주로 자생하는 트로피칼 자포니카, 즉 자바니카 계통의 벽시도 하나 발굴됐습니다. 벽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형질의 다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한 품종의 벽시가 하나의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순화되기 이전에는 겉보기 형질로도 확인되는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벼농사 도입기의 유물에서 다양한 형질의 벽시가 발견되면서 유전적인 변이가 두드러지는 패턴은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관측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장강 유역의 벼농사 유적인 나가각 유적, 하모도 유적의 슐토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질의 벽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로리에서 여러 형질의 벽시가 발견된 것은 유전적인 변이가 두드러졌다는 측면 외에도 좀 더 단순한 이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남방계 집단이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여러 품종의 야생형 벽시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정착지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찾아내려는 일종의 실험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소로리 벽시가 한국 재배벼의 뿌리이고 순화 초기 단계의 벼라고 추정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15,000년 전의 소로리벼와 약 5,000년 전의 가와지벼 사이에 있는 1만 년 전후의 중간 단계 벽시가 출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연구에서 추정한 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저자들이 밝힌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선사시대 농경 연구의 한계와 보완할 점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벽시와 같은 핵심 연구 자료의 외형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선사시대 인류에 대한 집단 유전학 연구와 같이 유전학 분석을 통해서 벽시 유물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거나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거시적으로는 선사시대 이래의 작물 품종 개보도와 같이 보다 큰 그림의 기초 연구 자료를 축적을 해가지고 단순히 상상력에서 나온 추정에 기반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농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동아시아가 아닌 다른 무대를 바탕으로 농경이 역사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